네, 안녕하세요. 오늘 2019년 대학 입학 전형 안내를 드릴 입시승리연구소 V입시의 대표 강사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입시가 2019년 입시거든요. 2019년 입시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께 그려드리려고 방송을 좀 찍고 있고요. 이 2019년 대학 입학 전형 안내는 이미 2016년 8월 말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거 중에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가져온 거니까요. 저와 같이 보시면서 입시 준비하실 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순서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제가 5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되는 일정은 여러분들 노트가 있으시다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세 번째로 선발 방법, 그죠? 입시를 뭘 보고서 이제 학생 선발을 하는지 선발 방법에 대한 안내 드릴 거고요. 전형 안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유리하실 전형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특별 전형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유의사항 이렇게 구성을 좀 해봤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방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2019년 입시의 기본 방향은 크게 3가지예요. 이건 이제 교육부에서 각 전국의 대학교에 이제 하다란 2019년 대학 입학을 이렇게 전형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하다란 이제 어떤 지시 내용 같은 거고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공교육 활성화입니다. 자, 가로치고 사교육 감소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먼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유리한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된다면 돈이 없어서 사교를 못 받는 아이들 혹은 그 사교육이 유명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아이들은 대학교를 계속 못 가게 되겠죠. 그럼 그런 격차가 계속 커질 거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이 교육부에서 밀고 있는 것은 공교육의 활성화예요. 그 방법은 대학 입학 전형에 공교육 교육과정 안에 있는 활동들을 많이 반영하게끔 함으로써 이제 활성화를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요새는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 수능만 잘 보면은 대학교를 잘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수능보다도 학생부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그 자료가 대학교를 잘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채택이 되고 있어요.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지금 해오고 있고요. 이 교육부에서는 사교육을 감소시키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빨간색 치신 걸 보시면은 교육과정 내의 활동만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교육과정 내의 활동만 반영한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육과정 내 활동이 아닌 게 뭐가 있냐? 교육과정 외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시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인어학 성적을 막 받는다든지, 토익 성적을 막 만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외부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증을 뭐 딸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대학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한다면 이거는 학교 다니는 거 말고 다른 활동을 좀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영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걸 넘어서 이걸 적잖아요. 만약에 자기소개서 같은 데다가 내 토익 성적이 만점을 받았고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나는 뿌듯함을 느꼈다.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 바로 탈락이 돼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첫 번째로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대입의 기본 그 방향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대입 전형의 간소화예요. 대학교에서 전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왜냐면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대입 전형이 많다 보면 학생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입 전형 간소화를 이제 해서 사실 전형의 수를 제한해 놨어요. 수시 4개, 정시 2개로. 그래서 이게 이 정책이 실행된 다음에 한 2,000개 넘는 이 전형이 한 500개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세 번째는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따로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대학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이 세 가지가 대학 입학 전형의 기본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거 세 가지를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기본 방향 얘기 여기까지 드리고 앞으로 일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정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수시 일정, 정시 일정, 추가 모집 일정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각각 원서 접수를 언제 하고 전형 기간이 언제고 합격자 등록 마감일이 언젠지, 자, 이거 위주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혹시 달력이나 뭐 메모지가 있다면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들 영상 보다가 따로 찾아보시려면 또 힘드시잖아요. 자, 먼저 수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시를 보시면은 수시는 학생부 반영을 보통 많이 하는데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해요. 3학년 1학기까지만. 그래서 수시 학생부 기준일은 8월 31일입니다. 저 때까지 이제 마감을 하는 거예요. 1학기 학생부가. 그 다음에 9월이 되면은 이제 고3 학생들은 9월 5일 수요일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하는 걸 봅니다. 뭐 고등학교 1, 2학년도 보죠. 저 때. 그리고 이제 9월 10일 월요일부터 9월 14일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5일이죠. 5일 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게 될 겁니다. 저 5일 중에 3일 이상 책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3일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저 3일 안에 수시 원서를 접수 안 하면 여러분들 수시 접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접수를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 접수를 다 하려면 당연히 수시를 6개 대학교 넣을 수 있거든요. 어떤 대학교를 원서 접수할지 수시를 그걸 미리 정하셔야지 되겠죠. 자, 원서 접수한 다음에 자, 수시 전형 기간이라고 이제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자, 수시 전형 기간은 9월 10일 월요일부터 12월 12일 수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꽤 길어요. 90일이 넘습니다. 자, 이 기간에 수시 전형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논술고사를 볼 수도 있고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교에서 원하는 수시 전형에 들어가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구술고사 같은 것도 보고 해요. 자, 이렇게 수시 전형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 거고요. 그간 어떤 일이 있냐면 굵직굵직한 게 10월 16일 화요일에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건 고3만 보는 거예요. 고1, 고2는 안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능은 1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그 시험을 보고 나서 12월 5일에 수능 성적이 이제 통지가 돼요. 그리고 12월 12일에 수시 전형 기간이 마감되면 12월 14일 금요일에 수시 합격자 발표를 이제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12월 14일 전까지 학교에서 하나하나 합격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때는 이제 학교가 꽤 될 거 아니에요. 6개를 넣으니까 뭐 하나 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면 안 되겠죠. 6개 중에 몇 개가 이제 발표가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어떤 학교에 등록을 할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12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4일간 합격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합격자 등록을 하게 되면 끝나는 거냐? 자, 그렇지 않아요. 자, 합격자 등록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수시에 합격한 애가 50명인데, 그죠? 예비 말고 최초 합격자가 50명인데 그 중에 등록을 다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학교를 6개를 넣어서 6개를 다 붙었어요, 만약에. 그럼 당연히 6개 학교를 다 다닐 수 없으니까 한 개만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5개 학교는 최초 합격자가 등록을 안 하겠죠? 저 등록 기간 동안 등록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등록을 안 하면 대학교에서는 뭘 하냐? 그 미등록 학생들, 그죠? 합격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그런 미등록 학생들을 충원하는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은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들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비 번호 1번부터 이렇게 미등록 충원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통지가 나갑니다. 그거를 이제 12월 26일 수요일 9시까지 하는 거고요. 그럼 통지 받은 학생들은 그 내가 미등록 충원이 됐구나, 중원 합격자가 됐구나 라는 걸 판단하신 다음에 그 중에 한 군데 정해서 미등록 충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마감일이 1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거 그 미등록 충원하시는 거 연락이 갈 때 꼭 그 받으셔야 돼요. 연락을 안 받으시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비번호 받았다 혹은 예비번호도 안 받았다 해도 저 기간에는 좀 집중을 하셔서 내가 미등록 충원 합격자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일정 보여드릴게요. 정시는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는 전형이 꽤 돼요. 정시도 많이 줄어가는 추세지만, 그래서 학생부를 2학기까지 보니까 11월 30일까지가 이제 정시 학생부 기준일이 됩니다. 고3들은 그 2학기 시험을 좀 빨리 봐요. 자, 그 다음에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근데 토요일 주말이 꼈네요. 저때 이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정시 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정시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군이 3가지 군이 있고요. 가군, 나군, 다군. 군별로 1개의 대학교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3개까지 넣을 수 있는 거겠죠. 가군에서 1개, 나군에서 1개, 다군에서 1개. 근데 이 정시도 전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시도 면접을 보는 전형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 전형 기간이 이렇게 그 군별로 1월 4일부터 이제 8일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군은 4일부터 11일까지, 나군은 12일부터 19일까지, 다군은 20일부터 27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전형 끝난 다음엔 당연히 합격자 발표를 하겠죠. 합격자 발표 마감일이 1월 29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1월 30일 수요일부터 2월 1일 금요일까지 3일간 정시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내가 가군, 나군, 다군 다 붙으면은 등록을 한 군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미등록 한 학생들에 대한 충원 합격자들이 생기겠죠. 저 합격자 통보 마감일이 2월 14일입니다. 한 보름 정도 정시 등록 기간 후에 충원 합격자 이제 그 통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2월 15일 금요일까지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을 마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시 모집 일정이고요. 여러분들 수시 정시를 다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저거 끝난 다음에는 추가 모집이라는 걸 합니다. 학교에서. 추가 모집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뭐 모집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다 못 채운 거죠. 수시 미등록 이제 합격자들이 많고 정시도 미등록 합격자들이 많으면은 정원을 채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 모집을 해요. 추가 모집은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실시가 되고요. 저 8일간의 시간 동안에 추가 모집 원서 접수부터 전형 합격자 발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인 거예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수시도 떨어지고 정시도 떨어진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뭐 재수 고민하기 전에 재수하기 싫다면 추가 모집을 해서 꼭 들어가세요. 추가 모집이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저 기간입니다. 추가 이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은 2월 25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계약을 하겠죠. 3월 2일에 계약을 하겠죠. 정시 중을 좀 제가 살펴봤고요. 자, 정시, 수시, 추가 모집 이렇게 다 일정이 다르니까 순서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날짜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으로 선발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학 입학 전형이라는 게 간소하게 하는 게 지침이기 때문에 그 선발 평가하는 그 데이터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는 뭐 성적 같은 것도 있고요. 교과 활동.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있습니다.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수상 경력이라든지 교내 수상 경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외 수상은 여러분 넣으시면 안 돼요. 불합격됩니다. 뭐 이런 선생님들이 학생들 적은 뭐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강조드리면 학교생활기록부 이외에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자소서와 추천서가 있는데 이거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교육을 감소시키려는 이런 방향성 때문에 사교육의 어떤 느낌이 나는 이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큰 불이익을 받으시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로 수능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됩니다. 절대평가라는 거는 등급으로만 이제 저희가 계산한다는 거예요. 성적을 뭐 표준 점수나 100분위 점수 말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10점 단위로 그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70점 이상이면 3등급 이런 식이에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40점 이상이면 한국사가 50점 만점이거든요. 40점 이상이면은 1등급이고요. 35점 이상이면은 2등급, 30점 이상이면 3등급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별 고사라는 게 있어요. 자, 대학별 고사는 대학교별로 뭐 선발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발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제 선발하는데 이게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선발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좀 어렵게 자꾸 선발을 하게 되면은 그 대학교 들어가려면 사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논술로 많은 학생들이 선발한다. 그럼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논술 수업을 많이 하나요? 힘들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그냥 교과 과정 내에서 저걸 혼자 하기로는. 그래서 논술학원 같은 데를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논술을 어렵게 내면 낼수록 점점 공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겠죠. 사교육, 논술학원 같은 데들이 많이 생기고 할 테니까 그래서 논술을 비롯한 뭐 적성고사, 뭐 구술, 면접 같은 이런 좀 혼자 준비하기 힘든 이 대학별 고사들은 대학교 입장에서는 다양한 학생들, 훌륭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만 전체 대학교 입학 전형 입장에서는 저걸 지향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별 고사는 학교생활기록부나 수능만큼 중요하진 않고요. 현재. 왜냐면 입학 정원 자체가 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학교별로 꼭 해야 되는 데들이 좀 있거든요. 서울대 들어가려면 구술 면접을 하셔야 돼요.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별 고사 관련해서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좀 하시고요. 대학별 고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형을 단순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오지 않고요. 전년도 유형과 똑같이 나오고 유형도 설명을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난이도도 고교 수준 난이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내라고 해도 쉽게 안 낼 수도 있잖아요. 대학교 마음대로. 그거를 이제 좀 제한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대학별 고사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는데 영향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그래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리 논술을 굉장히 좀 어렵게 냈다 하면 그 학교가 만약 어렵게 내면 그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일찍 수학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논술을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학별고사가 있는 학교들은 모두 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별고사를 하기 싫겠죠. 그래서 점점 줄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 논술 인원도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향 자체가 적성고사 구술면접 논술이 지양돼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형 안내예요. 전형 안내. 전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전형은 다 정원 냅니다. 정원이라는 거는 대학교의 모집 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이 얼마 모집하는지. 정원 내 일반 전형은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이 보는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그 대학교 입학 전형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별 전형이에요. 특별 전형.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과 달라요. 일반적인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훨씬 좀 들어가기가 쉬운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원 내 특별 전형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이 만약에 모집 정원이 컴퓨터공학과가 만약에 한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 정원의 한 10% 정도? 한 10명 정도를 특별 전형으로 뽑는 거예요. 어떤 애들을 뽑냐? 국가 보훈 대상자. 국가의 이제 보훈자인 거예요. 그럼 특혜 같이 해서 대학 입학을 좀 할 때 일반 전형 말고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저거는 이제 교육 기회가 별로 없는 뭐 농어촌 학생들이나 뭐 기초생활 수급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있는 게 고른 기회 전형이고요. 특기자 전형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공교육 활성화인데 사실 뭐 예체능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양궁 선수라고 한다면 양궁을 어떻게 고교 교육과정에 없잖아요. 양궁이. 그럼 어떻게 그걸 보고 양궁 선수를 뽑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엔 특별하게 교외 활동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양궁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면은 그게 그 학생이 양궁 대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체능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기 전형은 보통 예체능 학생들을 위해서 전형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과학고 학생들이나 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은 그 예를 들어 뭐 수학 경시 대회 1등을 하고 정말 무슨 대단한 발견 같은 걸 하고 하는 학생들은 그런 특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만 따로 모아서 전형을 이제 설립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특기자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대학의 이제 독자적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저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그죠? 아니면 지역 인재 전형 같이 뭐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정원 내 특별 전형이고요. 정원 외 특별 전형이 꽤 많은데 이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농어촌 학생이 뭐냐면 행정구역상 농어촌 지역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전형이에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는. 정원 외라는 거는 모집 정원이 내가 100명이더라도 정원 외로 저 특별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만약에 내가 100명 뽑았어도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한 3명 붙었다. 그럼 3명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 농어촌은 그럼 뭐냐 기준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학생이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농어촌에서 나와야 돼요. 그 농어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읍면을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학생이 그리고 그 가족이 엄마 아빠가 그 농어촌 지역에 거주를 해야 돼요. 학생과 엄마 아빠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그러니까 학생은 농어촌 학교를 다니는데 만약에 아빠가 거기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서울에서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아빠는 발령을 받아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생이 초중고를 다 농어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어촌 이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 상관없이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중고등학교를 농어촌에서 나오고 부모님이 다 농어촌에 있는 경우, 두 번째는 학생만 초중고를 나온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검증을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농어촌 학생 전형의 취지는 교육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좀 특별한 전형을 통해서 교육 기회를 더 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걸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더 들어가기가 쉬우니까 일부러 농어촌 지역에 가서 농어촌 전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증을 하는데 뭘 검증하냐? 중고등학교 전과 후에 주소지를 바꿨는지 여부. 엄마 아빠 근무지가 도시인지 여부. 그래서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 만약에 형제 자매가 있다면 형제 자매의 주소지 여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만약에 뭐 검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농어촌 가기 전에 도시에서 살았어 만약 초등학교 때 그럼 무조건 얘가 농어촌 전형으로 합격자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검증을 한다는 거 얘가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얘가 뭐 속이는 건지 아닌지를 검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에요. 저거 좀 설명드리면 그죠? 특성화 고교라는 거는 특성화고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특성화 학과가 있는 일반고인데 특성화 학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종합고라고 하거든요. 종합고도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제외가 됩니다. 이 특성화고는 그리고 학과가 있거든요. 학과가 특성화고의 학과와 동일한 계열의 대학교 학과만 지원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 있는데 이 재직자라는 개념은 3년이 기준이에요. 3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성화고 등이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특성화고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학교들이냐? 일반고인데 일반고를 다니면서 얘가 1년 넘게 1년 이상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학생. 그러니까 1년 이상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일반고를 졸업했더라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평생교육시설이 있거든요. 그 평생교육시설 안에는 특성화고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특성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또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재직을 하다가 대학교 오면은 퇴직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이 전형은 야간 대학을 창설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말에만 오게끔 한다든지 사이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하면서 일과 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성화고나 아니면은 뭐 일반고인데 직업교육 훈련을 받았다거나 그죠? 아니면 마이스터고라든가 하면은 근데 내가 3년 동안 재직을 하면은 이거 한번 노려보세요. 대학교 학위 얻기 꽤 좋은 방법입니다. 꽤 높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형은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남자분들이시라면은 이
재직 기준이 3년인데 군복무 기간도 포함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군대를 다녀오세요. 그러면 재직 기간에 포함이 되니까. 괜히 이거 대학교 들어가서 그럼 군대 또 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대 다녀오시다. 이런 좀 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쭉 그냥 보시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이 있는데,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본인이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라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그냥 소득이 좀 적은 거예요. 일정 기준 이하인 거예요. 그럼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들을 위한 전형이 있고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한부모 가정의 이제 학생도 이쪽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 등 대상자, 장애가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제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이 있어요. 이거는 북한 이탈 주민도 가능한 겁니다. 자, 이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에요. 근데 대학교를 이제 한국에서 다니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전형이고, 보통 이 학생들 대부분이 해외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학교들은 대한민국과 이 학사 일정이 달라요. 그래서 좀 학사 운영을 좀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은 9월에 수시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7월, 8월 중에 수시 접수하고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달 정도 빠른 일정이니까 만약에 이 전형을 노리고 있으시다면은 좀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하고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에는 입학 시기랑 일정을 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어요. 입학을 꼭 3월 2일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외국 학사 일정에 따라서 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학교랑 협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해오도라는 거는 서해 쪽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라고 서해 5도가 있어요. 여기가 사실 농어촌이에요. 사실 여기가. 왜냐면 배 타고 막 2시간, 4시간씩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천에서. 그래서 이 학생들도 교육 기회가 좀 부족하니까 서해 5도 특별 전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고서 내가 해당된다 하면은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꼭 보셔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거 4가지만 뽑아왔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수시 6개, 정시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걸 더 지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중복 지원이에요. 중복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입학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를 꼭 지켜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수는 일반 대학교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산업대라든지 전문대는 제외예요. 산업대 전문대는 무제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근데 전문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 4년제만 생각하지 않고 뭐 서울에 있는 전문대들 좋은 데들도 좀 있으니까요. 그러면 수의 제한이 없으니까 전문대는 최대한 많이 넣으셔도 좋으세요. 내가 뭐 확실히 대학교를 붙고 싶다 하면은 그런 것도 방법이니까 알아두고 가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수시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시 합격했어요? 그럼 정시에 지원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 수시 지원을 할 때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더 낮은 데를 지원을 해야겠죠, 당연히. 더 높은 데 지원했다가 더 높은 데 지원해야겠죠, 당연히. 죄송합니다. 수시를 지원할 때는 정시 성적보다 더 높은 데를 지원을 해야 돼요. 더 낮은 데를 지원하잖아요. 그럼 붙겠죠, 거기에. 그럼 거기를 가야 돼요. 정시 지원도 못하고. 그래서 수지는 좀 어느 정도 하향 지원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정시에 만약 붙잖아요. 아까 제가 추가 모집도 있다 그랬죠. 정시에 붙으면 추가 모집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염두해 두시고요.
저기 보시면은 아까 산업대 전문대 말고도 이중지원과 등록이 가능한 대학교들이 좀 있어요. 카이스트, 경찰대, 사관학교, 과학기술원, 한국종합예술대학 이런 데들이 있으니까 공부 좀 내가 한다 하는 학생들은 저 위에 9개 카드 다 쓰시고 수시 6개, 정시 3개 카이스트, 뭐 경찰대, 사관학교 여기도 쓰시는 거예요. 여기 가고 싶으시다면은 그렇게 보통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은 만약에 한 5군데 내가 합격했다 그럼 예치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예치금을 한 개만 납부를 해야 돼요. 한 개만 납부죠. 한 개만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2개를 납부하잖아요. 그럼 무효예요. 입학이. 그렇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제가 약간 얼굴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중복 지원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중복 지원하면은 입학이 무효가 돼요. 수시 예치금 2개 넣으시면 안 돼요. 한 개만 넣으셔야 돼요. 2개 넣으면 무효돼요. 입학이. 자, 그런데 합격자 발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시 내가 등록을 먼저 했다. 예치금 납부를 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가 나서 봤더니 내가 합격을 했더라. 그럼 어떡하냐? 그럴 때는 먼저 예치금 등록한 학교의 예치금을 이제 취소를 하고 등록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건 이중으로 등록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하시고요. 유의사항 4가지 꼭 알아두시고 앞에 제가 일정부터 기본 방향부터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든 내용이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시 준비하시면서 이거 염두에 두시고 체크할 부분 체크하면서 준비 잘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2019년도 입시를 좀 더 들어간 내용으로 준비를 하려고 해요. 모집 정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V 입시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지금 만들어서 자료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인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승리연구소 그죠? V 입시의 하루 쌤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